서기 48년 10월 어느 날 로마 교회의 정원에서 한 여자가 죽었다. 재판도 없었다. 변론도 없었다. 최후 진술도 없었다. 다만 명령이 있었다. 메살리나를 처형하라.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명령. 아니, 정확히는 그의 해방노예 나르키소스의 명령. 검을 든 근위병이 정원으로 들어갔다. 메살리나는 어머니 레피다와 함께 있었다. 어머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황제께 한 번만 더 말씀드릴 수 없을까요? 레피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딸아.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근위병이 다가왔다. 메살리나는 칼을 잡으려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제발. 근위병이 칼을 휘둘렀다. 메살리나, 로마 제국의 황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 브리타니쿠스의 어머니, 겨우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는 로마 최악의 악녀로 기억된다. 하지만 과연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 아니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부터 메살리나의 마지막 1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가 왜 황후가 되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역사가 지운 진실을 찾아서. 서기 38년, 로마의 한 귀족 저택. 15살 소녀 발레리아 메살리나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랑은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나이 48, 절뚝거리는 다리, 더듬거리는 말, 원로원에서 비웃음 받는 남자. 어머니 도미티아 레피다가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다. 메살리나, 이 결혼이 내 운명을 바꿀 것이다. 어머니, 저는 너무 어려요. 그래서 더 좋다. 레피다가 웃었다. 클라우디우스는 황족이야 아우구스투스의 증손자지. 비록 지금은 비웃음 받지만. 하지만 그는 절름발이에요. 귀족들이 다들. 바로 그래서다. 레피다가 딸의 턱을 들었다. 권력은 항상 예상 밖의 곳에서 온다. 클라우디우스는 살아남았어. 티베리우스 시대도 칼리굴라 시대도. 그리고 레피다는 옳았다. 3년 후 서기 41년 1월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당했다. 궁정은 혼란에 빠졌다. 원로원은 공화정 복원을 논의했다. 근위대는 새 황제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궁전 커튼 뒤에서 떨고 있던 클라우디우스를 발견했다. 이자를 황제로! 근위대가 외쳤다. 클라우디우스는 항의했다. 나는 황제가 될 수 없어. 하지만 근위대는 그를 병영으로 끌고 갔다. 검을 들이댔다. 황제가 되시오! 아니면 죽으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틀 뒤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메살리나는 18살의 나이로 로마 제국의 황후가 되었다. 권력의 맛. 메살리나는 처음엔 두려워했다. 황궁은 거대했고 정치는 복잡했으며 사람들은 냉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빨리 배웠다. 원로원 의원들이 속삭이는 소리. 황제가 너무 약해. 해방 노예들이 실권을 쥐고 있어. 황후는 어리고 경험이 없지. 메살리나는 깨달았다. 여기서는 약한 자가 먹힌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다. 아이. 서기 41년 메살리나는 아들을 낳았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브리타니쿠스, 황제의 아들, 로마의 후계자. 메살리나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로마 황실에서는 황제의 아들도 안전하지 않았으니까. 칼리굴라는 자신의 조카를 죽였다. 티베리우스는 양자를 독살했다.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들은 대부분 비극적으로 죽었다. 메살리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을 지키려면 자신이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는 3명의 해방 노예가 있었다. 나르키소스, 서신 담당관, 팔라스, 재무 담당관, 칼리스투스, 탄원서 담당관. 이들은 노예 출신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실권자였다. 원로원 의원들보다 더 큰 권력, 황제의 귀를 독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그들은 메살리나를 경계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황제에게 보고했다. 폐하, 황후께서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십니다. 클라우디우스가 고개를 들었다. 메살리나가? 예. 원로원 의원들의 임명에 의견을 내시고 처형 명단도 검토하신다 합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망설였다. 그게 뭐가 문제요? 황후니까? 문제는 폐하의 권위입니다. 팔라스가 끼어들었다. 황후가 너무 강하면 폐하가 약해 보입니다. 이것이 함정이었다. 해방 노예들은 메살리나를 견제하려 했다. 그녀가 황제의 권력을 나눠 가지면 자신들의 권력이 줄어들 테니까. 하지만 메살리나도 만만치 않았다. 메살리나는 귀족 가문들과 연을 맺기 시작했다. 빈니우스 가문, 아시아티쿠스 가문, 실라누스 가문,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관직을 추천했다. 재산 몰수를 막아주었다. 대가로 그들은 메살리나를 지지했다. 원로원에서 한 의원이 말했다. 황후께서는 현명하십니다. 어린 나이에 저리 생각이 깊으시니 말입니다. 다른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브리타니쿠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황후를 지지해야 합니다. 메살리나는 동맹을 넓혀갔다. 하지만 동시에 적도 많아졌다. 서기 42년 아피우스 실라누스가 처형되었다. 죄목 황제 암살 음모.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실라누스는 메살리나의 어머니 레피다와 재혼한 남자였다. 그는 클라우디우스의 전처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복잡한 가족관계 그리고 위험한 위치. 메살리나는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새벽 메살리나가 클라우디우스를 깨웠다. 끔찍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 실라누스가 폐하를 칼로 찌르는 꿈이었어요. 같은 시각 나르키소스도 달려왔다. 폐하, 저도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럼 실라누스가 정말... 즉시 체포하시옵소서. 메살리나와 나르키소스가 동시에 말했다. 실라누스는 그날 죽었다. 역사가 타키토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메살리나와 나르키소스가 꾸민 음모였다. 실라누스는 아무 죄가 없었다. 하지만 왜 메살리나는 그를 죽여야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실라누스는 황제와 가까웠다.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메살리나의 권력을 위협했다. 로마 정치에서는 위협이 되는 자는 제거해야 했다. 남성 정치가들이 수백 년간 해온 방식. 하지만 메살리나가 하니까 음모가 되었다. 서기 43년부터 메살리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황후가 밤마다 궁을 빠져나간다. 금발 가발을 쓰고 매춘굴로 간다. 남자들과 밤을 보낸다. 누가 이 소문을 퍼뜨렸을까? 역사가들은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다. 해방 노래들, 원로원의 적대 세력, 메살리나를 제거하고 싶은 자들, 정치적 공격을 성적 스캔들로 포장하는 것. 이것은 로마의 오래된 전통이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로 공격받았다. 율리아, 아우구스투스의 딸은 간통죄로 유배당했다. 아그리피나, 칼리굴라의 어머니도 성적 스캔들로 제거되었다. 권력 있는 여성은 항상 타락한 여자가 되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역사적 기록을 분석하면 메살리나가 한 일은 이것이었다. 1. 정치적 동맹 구축. 귀족들과 연회를 열었다. 정보를 수집했다. 영향력을 키웠다. 2. 적대 세력 제거. 반대파 원로원 의원들을 고발했다. 재산을 몰수했다. 처형을 주도했다. 3. 경제적 이익 추구. 몰수된 재산 중 일부를 취했다. 토지와 빌라를 소유했다. 부를 축적했다. 남성 정치가라면 유능한 정치가, 전략적 사고, 권력 게임의 승자로 불렸을 것이다. 하지만 메살리나는 여자였다. 그래서 같은 행위가 타락, 음란, 방탕이 되었다. 가장 유명한 소문. 메살리나는 유명한 창녀와 경쟁을 벌였다. 누가 더 많은 남자를 상대할 수 있는지. 메살리나가 이겼다. 이 이야기는 2000년간 반복되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황후가 정말 매춘굴에 갔을까? 근위병의 호의 없이? 아무도 모르게? 불가능하다. 로마 황후는 24시간 감시받았다. 어디를 가든 호의가 따라다녔다. 모든 행적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매춘굴?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선전이었다. 그렇다면 진실은? 메살리나는 실제로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것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다. 가이우스 실리우스, 원로원에 떠오르는 별, 티티우스, 군단 지휘관, 트라울루스, 부유한 기사계급,
그들은 메살리나의 정치적 동맹이었다. 연회에서 만났다. 정보를 교환했다. 서로의 이익을 도모했다. 로마 정치의 표준적인 방식. 하지만 사가들은 이것을 성적 방탕으로 기록했다. 왜? 여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서기 45년, 메살리나는 위기를 느꼈다. 나르키소스와 팔라스의 권력이 너무 강했다. 그들은 황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메살리나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었다. 더 위험한 것은 브리타니쿠스의 미래였다. 클라우디우스는 늙어가고 있었다. 건강도 나빠졌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만약 황제가 죽으면 브리타니쿠스는 겨우 4살, 너무 어렸다. 섭정이 필요해. 메살리나는 생각했다. 내가 섭정이 되어야 해, 아들을 지키려면. 하지만 로마에는 여성 섭정의 전례가 없었다. 메살리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서기 47년, 발레리우스 아시아티쿠스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원로원 의원이었다. 2번 집정관을 역임했고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칼리굴라 암살에도 관여했던 인물. 메살리나는 그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유는 타키투스의 기록. 메살리나가 그의 정원을 탐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더 복잡했다. 아시아티쿠스는 해방 노예들의 편이었다. 나르키소스와 가까웠다. 메살리나를 견제하는 세력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브리타니쿠스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 황제가 죽으면 원로원이 결정해야 한다. 아시아티쿠스가 공개적으로 말했다. 세습 군주제는 로마의 전통이 아니다. 메살리나는 이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메살리나가 클라우디우스에게 말했다. 폐하, 아시아티쿠스가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요? 그는 반역을 꾸미고 있어요. 군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메살리나는 증거를 제시했다. 조작된 증거였지만 클라우디우스는 믿었다. 아시아티쿠스는 체포되었다. 재판장에서 아시아티쿠스가 외쳤다. 이것은 황후의 음모다.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하지만 소용없었다. 메살리나의 증인들이 줄지어 나왔다. 모두 아시아티쿠스의 반역을 증언했다. 아시아티쿠스는 자살을 선택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다. 정원은 메살리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원로원은 메살리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위험해. 아무나 제거할 수 있어.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메살리나의 권력은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운명도 정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로마는 너무 강한 여자를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서기 48년 여름, 메살리나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아니, 어쩌면 함정에 빠졌다. 가이우스 실리우스, 젊고 잘생긴 원로원 의원. 야심이 있었고 메살리나와 가까웠다. 역사가들은 기록한다. 메살리나가 실리우스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클라우디우스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서기 48년, 상황은 이랬다. 첫 번째, 클라우디우스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58세의 나이에 병약했다. 두 번째, 브리타니쿠스는 겨우 7세. 황제가 되기에는 너무 어렸다. 세 번째, 해방 노예들이 다른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팔라스는 이미 작은 아그리피나 클라우디우스의 조카를 지지하고 있었다. 메살리나는 위기를 느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으면 브리타니쿠스는 버림받을 거야. 그래서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실리우스를 브리타니쿠스의 후견인으로 만들자. 실리우스는 젊고 건강했다. 군대의 지지를 받았다. 원로원에도 영향력이 있었다. 만약 클라우디우스가 죽으면 실리우스가 섭정이 되어 브리타니쿠스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결혼은?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서기 48년 10월 클라우디우스가 오스티아 항구에 간 사이 메살리나와 실리우스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공개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말이 되는가? 황후가 황제 몰래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불가능하다. 하지만 무언가는 있었다. 역사학자들의 해석이랬다. 첫 번째, 정치적 동맹 의식설. 고대 로마의 후견 서약 의식을 했을 가능성. 실리우스가 브리타니쿠스의 보호자가 되는 법적 절차. 두 번째, 축제 중 의례설. 바쿠스 축제 중 상징적 의식을 했을 가능성. 종교 의례가 정치적으로 해석된 것. 세 번째, 완전한 조작설.
나르시소스가 꾸민 함정. 일반적인 모임을 결혼식이라고 왜곡. 어느 쪽이든 메살리나는 함정에 빠졌다. 나르시소스의 움직임. 클라우디우스가 오스티아에 있을 때 나르시소스가 급히 달려갔다. 폐하! 대역죄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황후께서 실리우스와 결혼했습니다. 크게 무슨 소리요? 황후는 이미 나와 결혼했어. 바로 그겁니다. 폐하! 나르시소스가 무릎을 꿇었다. 황후께서 폐하를 배신하고 실리우스를 새 황제로 만들려 합니다. 증거가 있어? 수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도 봤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혼란스러웠다. 나르시소스는 계속 압박했다. 지금 로마로 돌아가지 않으면 폐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메살리나는 몰랐다. 나르시소스가 황제에게 보고한 것을. 그날 저녁 메살리나는 여전히 로마에 있었다. 실리우스와 함께 만찬을 하고 있었다. 정치적 논의였다. 브리타니쿠스의 미래에 대한. 하지만 갑자기 근위대가 들이닥쳤다. 황후 메살리나와 실리우스를 체포한다. 메살리나는 놀라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황후다.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반역 혐의로 체포한다. 실리우스는 즉시 처형되었다. 메살리나는 그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 클라우디우스를 직접 만나는 것. 10월 어느 날 오후 메살리나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황궁으로 클라우디우스에게. 하지만 나르키소스가 먼저 움직였다. 황제를 보아라. 아무도 들이지 마라. 근위병들이 문을 막았다. 메살리나가 소리쳤다. 비켜라! 나는 황후다! 황제의 명령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메살리나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황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근위병은 고개를 저었다. 메살리나는 생각을 바꿨다. 아이들. 그녀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브리타니쿠스, 7세, 옥타비아, 9세. 아이들을 데리고 가자. 클라우디우스가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거야. 메살리나는 아이들을 찾았다. 손을 잡고 황궁으로 다시 갔다. 폐하, 그녀가 외쳤다. 아이들을 봐주세요. 당신의 자식들이에요. 브리타니쿠스가 울었다. 엄마가 왜 울어요? 하지만 클라우디우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르키소스가 아이들을 빼앗았다. 아이들은 황제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안 돼! 메살리나가 소리쳤다. 내 아이들이야! 하지만 근위명들이 그녀를 끌어냈다. 어머니 레피다의 집. 메살리나는 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니, 어떡하죠? 레피다가 딸을 안았다. 메살리나, 이미 늦었다. 아니에요. 황제께 설명하면 황제는 이미 결정했어. 나르키소스가 이겼다. 넌 졌어.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잘못이 문제가 아니야. 레피다가 딸의 손을 잡았다. 넌 너무 강했어. 여자가 가져선 안 될 만큼의 권력을 가졌지. 메살리나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저 브리타니쿠스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알아. 하지만 로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메살리나는 펜을 들었다. 클라우디우스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황제께 저는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입니다. 실리우스와의 일은 정치적 동맹이었을 뿐입니다. 브리타니쿠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당신의 아내 메살리나. 편지를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르키소스가 클라우디우스에게 속삭였다. 폐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클라우디우스는 술을 마셨다. 계속 마셨다. 메살리나를 정말 죽여야 하오? 폐하를 위해서입니다. 나르키소스가 말했다. 저 여자가 살아있으면 폐하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클라우디우스는 고개를 숙였다. 알았소. 하지만 나는 볼 수 없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일어났다. 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근위병이 메피다의 집으로 왔다. 메살리나는 알았다. 끝났구나. 어머니가 딸을 안았다. 용감하게, 메살리나 당당하게. 근위병이 정원으로 들어왔다. 메살리나는 칼을 잡으려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손이 떨렸다. 근위병이 칼을 들었다. 메살리나는 마지막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 브리타니쿠스? 옥타비아? 클라우디우스? 아니면 자신의 삶? 겨우 24년. 그중 10년은 황후로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10년. 칼이 내려왔다. 메살리나는 죽었다. 재판도 없이, 변론도 없이, 진실도 밝히지 못한 채 초각상이 파괴되었다. 비문이 지워졌다. 초상화가 펼쳤다. 메살리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이름은 살아남았다. 악녀로서. 타키투스가 썼다. 메살리나는 욕망의 노예였다. 그녀의 방탕함은 끝이 없었다. 로마의 수치였다. 수에토니우스가 기록했다. 메살리나는 밤마다 매춘구를 찾았다. 황후의 지위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카시우스 디오가 썼다. 메살리나는 권력에 미친 여자였다. 남편을 배신하고 제국을 위협했다. 메살리나 본인의 목소리는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다. 그녀의 편지도, 일휘도, 변론도 모두 사라졌다. 그렇다면 진실은? 역사를 다시 읽어보자. 메살리나가 실제로 한 일, 정치적 동맹 구축. 그런데 책에는 음란한 파티로 기록되었다. 적대 세력 제거. 그런데 질투로 인한 살인으로 기록되었다. 재산 축적. 그런데 탐욕으로 기록되었다. 아들의 미래 보장. 그런데 권력욕으로 기록되었다. 정치적 후견인 확보. 그런데 간통과 반역으로 기록되었다. 같은 행위, 완전히 다른 해석. 메살리나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 서기 55년, 브리타니쿠스는 14세가 되었다. 황제가 될 나이.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연회 중 갑자기 쓰러졌다. 독살. 범인은 네로. 클라우디우스의 의붓아들. 작은 아그리피나의 아들. 메살리나가 죽은 후 팔라스가 추천한 새 황후의 아들. 결국 메살리나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브리타니쿠스는 죽었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다. 메살리나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 메살리나는 그녀는 사람을 죽였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그녀는 재산을 빼앗았다. 적들의 것을. 그녀는 권력을 추구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것은 로마 정치의 표준이었다. 아우구스투스도 그랬다. 티베리우스도 그랬다. 네로도 그랬다. 정말 악녀였을까? 2000년 후 메살리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연극으로, 소설로, 영화로. 항상 같은 모습. 로마 최악의 악녀. 욕망에 미친 여자. 타락한 황후. 하지만 질문해야 한다. 이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역사가 만든 이미지일까? 메살리나는 악녀였을까? 아니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녀는 권력에 미쳤을까? 아니면 살아남으려 했을까?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메살리나 자신의 목소리는 2000년 전의 침묵 속으로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로마가 두려워한 것은 메살리나의 타락이 아니었다. 메살리나의 권력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죽였다. 검으로 1번, 역사로 1000번.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들이 쓴 역사를 읽고 있다.